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말순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72살에 제 손으로 제 가게 간판을 부수던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마흔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70이 다 돼서 말입니다. 그날 아침 저는 제 분식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지켜온 말순이네 분식이라는 노란 간판이 제 머리 위에 매달려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 손수붓으로 그려준 글씨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모서리가 녹슬었지만 그 글씨만큼은 여전히 정성스러웠어요. 새벽 5시부터 국물을 우리고 김치를 썰고 떡을 삶던 그 주방. 겨울이면 연탄불 앞에서 떨며 장사 준비를 하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준호가 어렸을 때는 학교 가기 전에 라면 한 그릇씩 끓여 먹였고 선영이는 숙제하면서 김밥을 말아주곤 했어요. 어머니 이제 철거 들어갑니다. 25쯤 돼 보이는 철거반 청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미안해하고 있더군요. 아마 이런 상황을 여러 번 봐왔을 텐데도 매번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청년도 알았는지 잠깐 멈춰 서서 저를 바라보더군요. 사실 이 순간이 올 줄은 알고 있었습니다. 석 달 전부터 임대료를 못 냈거든요. 그전에도 두어 달씩 밀린 적이 있었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동네 언니 보증을 잘못 썼다가 연쇄적으로 빚이 늘어났습니다. 그 언니는 정미라라고 해요. 같은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말순아, 나 정말 급해.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는데 보증인이 필요해. 딱 석 달만 도와줘. 내가 평생 은혜 안 잊을게. 40년 넘게 같은 시장에서 장사한 정이 있어서. 그리고 그분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서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런데 2달 뒤에 그분이 야반도주를 해버린 거예요. 연락처도 바뀌고 가게도 비어있고 저한테는 3천만 원짜리 빚만 남겨두고 말이에요. 말순 씨, 이번 달까지는 기다려 드릴게요. 그 다음엔 정말 어쩔 수 없어요. 건물주 아저씨가 미안한 듯 말했던 게 바로 어제였습니다. 그분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다른 건물주들보다 인정이 많은 편이었죠. 하지만 장사도 장사니까요. 저는 사다리를 가져와 간판 앞에 섰습니다. 철거반 청년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제 손으로 떼어내고 싶었어요. 잠깐만요. 나한테 좀 시간을 주세요. 간판을 잡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43년. 이 자리에서 떡볶이 끓이고 라면 삶고 김밥 사면서 자식 둘을 키웠어요. 준호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도 선영이가 대학 갈 때도 이 간판 밑에서였습니다. 준호가 중학생일 때는 학교에서 집에 연락이 와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어머님, 준호가 친구들한테 떡볶이를 계속 사주네요. 용돈을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닌가요? 알고 보니 준호가 제 가게에서 몰래 떡볶이를 가져가서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있었어요. 혼내려다가도 마음 착한 아들이 대견해서 그냥 웃어 넘겼죠. 선영이는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우겨서 저희 가게에서 주말마다 일을 도와줬어요. 김밥 많은 솜씨가 저보다 나았을 정도였어요. 엄마, 내가 서울대학 가면 분식집 체인점 만들어줄게. 엄마, 김밥은 정말 맛있어. 그때 선영이가 한 말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참 순진했네요. 여기서 내 인생이 시작됐는데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가슴 속에서 그런 생각이 치밀었습니다. 간판을 떼어내는데 나사가 녹슬어서 잘 빠지지 않더군요. 철거반 청년이 올라와서 도와줬어요. 할머니, 제가 해드릴게요. 괜찮아요. 내가 할게요. 마지막 나사까지 풀고 나서 저는 간판을 두 손으로 안고 사다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아니, 제가 너무 약해진 걸 수도 있지만요. 간판을 바닥에 내려놓는 순간 제 무릎도 같이 꺾여버렸습니다. 주저앉으면서 간판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때 머릿속에 지난 몇 달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보증 잘못 선 죄로 받은 독촉 전화들, 밤마다 울리는 휴대폰 소리, 은행에서 나온 빨간 봉투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전화했을 때 들었던 말들이요. 엄마, 우리도 힘들어. 애들 학원비에 대출해. 같이 사는 건 힘들어. 큰아들 준호가 한 말이었어요.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준호는 중견기업에 다니는 과장이지만 아파트 대출에 두 아이 교육비까지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했어요. 엄마, 잠깐 와 있는 건 몰라도 우리 집에 계속 계시는 건 안 돼. 남편도 스트레스 받고 애들도 불편해해. 딸 선영이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하는 아들보다는 차라리 솔직했다고 해야 할까요? 선영이는 맞벌이를 하면서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있어서 저까지 들어가면 정말 감당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니? 제가 물었을 때 두 자식 모두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죠. 어머니, 시간 다 됐습니다. 치워야 돼요. 철거반 반장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다 부숴요. 이제 내 것도 아니니까. 그 말이 제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요. 말순아, 너 참 못났다. 평생 자식들 뒤치다꺼리만 하다가 마지막에 남은 게 이거냐. 속으로 저 자신을 원망했어요.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드릴 소리, 망치 소리, 부서지는 소리가 귀를 때렸어요. 43년의 추억이 1시간 만에 잔해가 되어 트럭에 실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몇 명 나와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말을 걸어오는 사람은 없었지만 눈빛으로는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말순이네가 문 닫네. 참 오래 했는데. 요즘 다들 힘들어서 그래. 보증 잘못 섰다던데. 속삭이는 소리들이 들렸어요. 어떤 이야기가 어떻게 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동네에서는 다들 알고 있더라고요. 철거가 끝나고 나니 그 자리에는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닥에 기름때가 배어있는 흔적만 남았을 뿐이에요. 그 기름때를 보니까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말순아, 가게만큼은 끝까지 지켜라. 그게 우리가 애들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그런데 결국 지키지 못했네요. 오후 2시쯤 저는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터미널에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 통해서 알아본 시골 읍내의 단칸방 열쇠가 제 주머니에 들어 있었어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 제가 낼 수 있는 마지막 돈이었습니다. 시골행 버스가 터미널에 들어왔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안 타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옆에 앉은 중년 여자분이 물어봤습니다. 시골로 가요. 가족분 있나요? 아니에요. 혼자 살아야 해요. 그분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요즘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아시는 모양이었어요. 타야죠. 갈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요. 겨우 입을 열어 대답했습니다. 버스에 올라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도시가 멀어져 갔습니다. 제가 평생 살던 곳, 제 분식집이 있던 골목, 아이들이 뛰어놀던 놀이터까지요. 왠지 제 몸이 아니라 제 영혼이 떼어져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2시간을 달려서 시골 읍내에 도착했어요. 허름한 다가구 주택의 2층 방문을 열었을 때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떨어져 있었고 수도꼭지에서는 녹물이 나왔어요. 방은 4평 남짓했어요. 화장실이 딸려있긴 했지만 샤워는 찬물만 나왔어요. 창문 너머로는 다른 집의 벽만 보였고요. 짐이라고 해봐야 옷가지와 남편 사진, 그리고 분식집에서 쓰던 낡은 조리도구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딱딱한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뭐 하지? 여기서 내가 뭘 하며 살지? 72살의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이라니.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말이에요. 휴대폰에는 자식들에게서 온 문자 한 통도 없었어요. 아마 연락하기 못해서 그런 거겠지만 그래도 서운했어요. 그렇게 천장만 보며 숨만 쉬고 있었는데요. 다음 날 아침 작은 버스 정류장에서 본 한 장면이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할 일이 없어서 그냥 걸었습니다. 시골 읍내 한 바퀴. 가게도 없고 직장도 없고 부를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발 가는 대로 걸었습니다. 아침 8시쯤 옆방에서 나오는 할머니와 마주쳤어요. 어디 가세요? 그냥 바람 쐬러 나가요. 아, 어제 이사 오신 분이시군요. 저는 박춘자예요. 춘자 할머니는 75이라고 했어요. 혼자 사신 지 10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몰라요. 그냥 발 가는 대로 가요. 제가 대답하니까 춘자 할머니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읍내 한 바퀴 돌다 와요. 공기나 쐬고. 그렇게 걷기 시작했는데 이 동네는 정말 작더라고요. 시장도 한 블록, 상가도 몇 개 안 되고 사람도 별로 안 보였어요. 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걷다 보니 작은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정선원 내순환이라고 적힌 낡은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정류장 지붕 아래에 사람들이 웅크리고 서 있더라고요. 교복 입은 학생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여학생, 하나는 남학생이었는데 둘 다 손을 호호 불며 떨고 있었습니다. 에이, 춥다. 버스는 언제 와? 남학생이 중얼거렸어요. 옆에는 작업복 입은 아저씨가 서 있었어요. 쉰 정도 돼 보이는데 담배를 피우면서 계속 시계를 봤습니다. 아, 춥다. 국밥 한 그릇만 있어도 살겠네. 아저씨가 혼잣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 하나가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나 국물 끓이는 건 자신 있잖아. 평생 그거 하면서 살았는데. 40년 넘게 분식집을 하면서 국물 맛만큼은 자신 있었어요. 떡볶이 국물, 라면 국물, 어묵 국물. 겨울에는 특히 손님들이 국물이 진짜 맛있다고 했어요. 정류장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손에 쥔 돈을 세어봤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까지 합쳐봐야 200만 원이 조금 안 됐어요. 월세 내고 생활비 쓰면 몇 달 버틸까 했는데 그냥 앉아있는 것보단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그 돈 들고? 춘자 할머니가 물었어요. 춘자 씨, 가스버너 하나 사러 가요. 죽더라도 끓여보고 죽어야지. 어머, 뭘 끓인다고? 국물이요. 버스 정류장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면 좋겠더라고요. 춘자 할머니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거 좋은 생각인데요. 여기 사람들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면 마음도 풀려. 읍내 중고 가게에 갔어요. 사장은 60 정도 된 아저씨였는데 제가 뭘 사려고 하는지 물어봤어요. 작은 가스버너 하나, 냄비 하나, 접이식 상 하나 주세요. 장사하시려고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국물 좀 끓여보려고요. 아저씨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물건을 골라줬어요. 가스버너는 3만 원, 냄비는 2만 원, 접이식 상은 1만 원이었어요. 할머니, 이거면 충분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장사 안 하시고 그냥 끓이시는 거예요? 네. 추운 사람들한테 나눠주려고요.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거 서비스로 드릴게요. 작은 플라스틱 그릇 몇 개를 더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는 재료를 사러 갔어요. 작은 슈퍼마켓에서 배추 한 통, 떡, 어묵을 조금 샀습니다. 양파, 대파, 마늘도 사고 고춧가루와 간장도 샀어요. 계산하니까 5만 원이 조금 넘었어요. 하루 생활비로는 좀 많은 돈이었지만 그래도 해보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양념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고춧가루에 간장, 설탕, 마늘을 넣고 비벼줬습니다. 손이 저도 모르게 예전 속도로 움직이더라고요. 봐라 말순아. 너 아직 죽지 않았다. 속으로 생각하면서요. 떡도 썰고 어묵도 적당한 크기로 잘랐어요. 배추는 소금에 절여서 씻어냈습니다. 국물 우릴 멸치도 우렸고요. 해가 기울 때쯤 저는 모든 재료를 들고 버스 정류장 옆으로 갔어요. 접이식 상을 펴고 가스버너를 올렸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멸치 우린 국물을 부었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할머니? 버스 기사가 물었어요. 여자분이었는데 이름이 정미라라고 했습니다. 그냥 국물 좀 팔아보려고요. 추운 사람들한테.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미라 씨가 신기한 듯 쳐다봤어요. 여기서요? 허가 받으셨어요? 아니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어묵을 넣고 끓이기 시작했어요. 냄비에서 김이 올라오니까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잠깐 후에 아까 봤던 학생 하나가 다가왔어요. 남학생이었어요. 할머니 저거 얼마예요? 어묵 2개에 1,000원. 국물은 많이 마셔. 학생이 1,000원을 주고 어묵을 집어들었어요. 한 입 먹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우와 진짜 맛있다. 그러더니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고는 또 감탄했어요.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우리 엄마가 끓여준 것보다 맛있는데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미라 기사도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어묵 한 꼬치를 집어들었어요. 에이 그냥 기대 안 하고 먹어볼게요. 그러더니 한 입 먹고 잠깐 멈췄어요. 이거 그냥 맛있는 정도가 아닌데요? 정미라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이거 그냥 내지 마세요. 정말 맛있어요. 그때 작업복 입은 아저씨도 와서 어묵을 먹어봤어요. 아 이거 속이 확 풀리네. 할머니 내일도 해요? 네. 내일도 모레도. 제가 버틸 수 있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날 저녁 일용직 아저씨 둘이 더 와서 어묵을 먹고 갔어요. 학생 하나도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할머니 저 어제도 왔던 애예요. 친구한테 말했더니 안 믿어서 데리고 왔어요. 그 친구도 어묵을 먹고는 엄지를 들어줬어요. 할머니 진짜 맛있어요. 내일도 올게요. 하루 매상은 10,000원이 조금 안 됐어요. 재료비 빼면 거의 남는 게 없었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춘자 할머니를 만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됐네요. 여기 사람들 입이 까다로운데 맛있다고 하면 정말 맛있는 거예요. 그날 밤 제 발걸음이 어제보다 조금 가벼웠어요. 그래. 나도 아직 사람들에게 해줄 게 있구나. 국물 한 그릇이라도.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매일 아침 재료를 사고 오후에 정류장에서 국물을 끓였어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학생들, 기사들, 일용직 아저씨들, 동네 할머니들까지요. 할머니 오늘은 뭐 해주세요? 떡볶이도 할 수 있어요? 라면 사리 넣어주세요. 사람들이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그리고 저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도 했어요. 할머니 저 어제 시험 못 봤어요. 우리 애가 감기 걸렸는데 나을까요? 요즘 일자리가 없어서 걱정이에요. 저는 그 말들을 다 들어줬어요. 국물 끓이면서 어묵 건져주면서요. 괜찮아. 시험은 다음에 또 볼 수 있어. 감기는 금방 나아. 따뜻하게 해주면 돼. 일자리는 꼭 생겨. 포기하지 마. 그런 말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밝아지는 게 보였어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정류장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됐어요. 사람들이 와서 국물 한 그릇 마시고 이야기하고 웃고 가더라고요. 할머니 여기 오면 이상해. 몸이 좀 풀려. 할머니 말 듣고 나면 그래도 살만하단 생각 들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 이게 내가 숨 쉬는 이유다. 하지만 좋은 일만 계속될 수는 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 낯선 남자 둘이 정류장으로 다가왔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고 가슴에 명찰을 달고 있더라고요. 멀리서 저를 보더니 뭔가 적고 있었어요. 사진도 찍었고요. 정미라 씨가 그걸 보고 저한테 말했어요. 할머니 저 사람들 공무원 같은데요. 혹시 문제 될까 봐 걱정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또 쫓겨나는 건 아닐까? 분식집에서 쫓겨날 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그 절망감, 그 허탈함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번엔 뭘 이유로 내쫓으려고 할까? 허가증? 위생 문제? 아니면 그냥 여기서 장사하면 안 된다고 할까? 다음 날이 올까 봐 무서웠어요. 그렇게 버스 정류장은 하나 둘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는데 사람이 많아지면 꼭 같이 따라오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문제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정류장 앞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7시부터 학생들이 와서 어묵 한 그릇 먹고 학교에 갔어요.
점심때는 공사장 아저씨들이 줄을 섰습니다. 저녁에는 퇴근하는 버스 기사들이 들렀고요. 할머니 떡볶이 하나 포장요. 국수도 돼요? 오늘은 어묵 2개 추가요. 바쁜데도 저는 하나하나 얼굴을 기억하려 했습니다. 민호야, 어제 수학시험 본다 했지? 잘 봤어? 고등학생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할머니. 그런데 좀 어려웠어요. 괜찮아. 틀린 문제 다시 풀어보면 돼. 다음엔 더 잘 볼 거야. 할머니가 그러시니까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일용직 하는 김 아저씨한테도 말을 걸었어요. 아저씨, 오늘도 허리 아파요. 아이고, 할머니가 기억하고 계시네요. 오늘은 좀 나은 것 같아요.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동네 할머니들도 자주 와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말순이, 여기서 이런 장사하는 거 보기 좋아. 사람들 얼굴이 밝아졌어. 특히 학생들이. 사람들이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여기 오면 이상해. 몸이 좀 풀려. 할머니 말 듣고 나면 그래도 살만하단 생각 들어. 집에서는 아무도 내 말 안 들어주는데 여기서는 할머니가 들어주시잖아요. 가끔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돈이 부족한 학생이 오면 그냥 주기도 했고, 아픈 사람이 오면 국물을 더 진하게 끓여줬어요. 할머니, 돈 안 받으시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 어차피 남는 거니까. 너 같은 애들이 잘 먹어야 할머니도 기분 좋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이게 내가 숨 쉬는 이유다. 하지만 그런 평화로운 날들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 2시쯤 낯선 남자 둘이 정류장으로 다가왔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고 가슴에 명찰을 달고 있었어요. 멀리서부터 제 분식대를 보더니 뭔가 수첩에 적고 있었어요. 사진도 찍었고요. 여기 이말순 씨 맞으시죠? 예, 그런데요. 한 사람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구청 관리과에서 나왔습니다. 이 자리는 버스 정류장 부지라서 영업하시면 안 됩니다.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거들었어요. 안전 문제도 있고요. 승객들 동선 방해가 된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김 아저씨가 어묵을 먹다 말고 끼어들었어요. 아니, 뭐가 방해가 돼요? 오히려 여기 있어서 좋은데. 공무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민원인 말로는 냄새도 나고 사람들이 몰려서 불편하다고 합니다.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저씨들, 저 여기서 큰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추운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그냥 국물 한 그릇 먹고 가게 해주는 거예요.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규정상 안 됩니다. 공무원이 공식적인 톤으로 말했어요. 식품위생법, 도로법 여러 규정에 걸려요. 오늘은 계도 차원이고 다음 주에 다시 왔을 때도 이러시면 강제 철거해야 합니다. 그럼 저는 어디서 장사를 해야 해요? 정식으로 허가를 받으시거나 다른 곳을 알아보세요. 허가요? 저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보증금만 해도 몇 천만 원인데. 공무원들이 서류에 뭔가 적더니 명함을 놓고 갔어요. 일주일 드리니까 그때까지 정리해 주세요. 그들이 멀어지고 나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접이식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또 쫓겨나는구나. 분식집에서 쫓겨날 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그때와 똑같은 느낌이었어요. 막막하고 서러웠어요. 정미라 기사가 버스에서 내려와 다가왔어요. 할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방법이 어딨어. 돈도 백도 없는 늙은이가 뭘.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뭔가 해결책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번엔 가게가 아니고 내가 겨우 다시 찾은 자리인데. 김 아저씨가 옆에서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가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 나 혼자 문제니까. 너희들 괜히 휘말리면 안 돼. 하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어요.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었거든요. 그날은 마침 비까지 내렸어요. 부슬부슬 내리는 비 때문에 손님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많이 왔어요. 비 올 때일수록 국물이 필요하지. 제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민호가 우산을 접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민호는 금방 알아챘어요.
할머니 진짜 무슨 일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결국 저는 구청에서 온 일을 말해줬어요. 에이, 그럼 안 되는데요. 할머니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김 아저씨도 들어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요? 그럼 우리가 뭔가 해야겠는데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쫓아내면 안 되죠. 여기 없으면 정말 섭섭할 텐데. 하지만 저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야, 괜찮아. 나 혼자 문제니까.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마. 마감을 하고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일주일 넘게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그리고 구청에서 온 스트레스까지요. 손에서 그릇이 떨어지며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몸이 옆으로 기우는 느낌. 얼굴에 차가운 아스팔트가 닿는 느낌. 그리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니 하얀 천장과 형광등이 보였어요. 어머니 정신 드세요? 의사 선생님이 말하더군요.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에요. 정류장에서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오셨어요. 누가 저를 데려왔어요? 버스 기사분이 신고하셨어요. 정미라 씨라고 하시던데요. 정미라 씨가 제 옆에 서 있었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말 놀랐어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무리하셨네요. 나이에 비해 너무 과한 노동을 하셨어요.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지금은 큰 문제 없지만 이렇게 계속 일하시면 다음엔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쉬셔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서늘해졌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보다. 버스 정류장도 국물도 다 놓아야 하나. 할머니 병원비는 걱정 마세요. 제가 낼게요. 정미라 씨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괜찮아요. 그동안 할머니가 우리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날 밤 병실에 혼자 누워 있으니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월세는 어떻게 내지? 병원비는 또 얼마나 나올까? 구청에서는 일주일 후에 다시 온다고 했는데 무엇보다 정류장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내가 없으면 그 사람들이 어디서 따뜻한 국물을 마시지? 민호는 시험 스트레스로 힘들어하고 있었고 김 아저씨는 허리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어요. 정미라 씨도 혼자 아이 둘을 키우면서 힘들다고 했고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하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았어요. 휴대폰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어요. 자식들은 제가 병원에 입원한 줄도 모를 거고요. 저는 혼자 숨소리만 들리는 병실에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말순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가게도 잃고 정류장도 잃고 나한테 남은 게 뭐가 있지?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모르는 사이 정류장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미라 씨가 휴대폰을 들고 병실로 들어왔어요. 할머니 이거 보세요. 휴대폰 화면에는 뭔가 글이 많이 적혀 있었어요. 뭐예요 이게? 사람들이 할머니 걱정해서 쓴 글이에요. 어제 밤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정미라 씨가 읽어줬어요. 정류장 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오늘 아침에 안 계셔서 걱정돼요. 할머니 국물 못 마셔서 하루 종일 힘들었어요. 할머니가 아프시다고 들었는데 빨리 나으세요. 그런 글들이 수십 개 올라와 있었어요. 정말 이런 글들을 사람들이 썼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민호가 쓴 글이에요. 민호가 쓴 글은 더 길었어요. 정류장 할머니는 저한테 엄마보다 더 따뜻한 말을 해주셨어요. 시험 망쳐도 괜찮다고, 다음에 더 잘하면 된다고. 할머니 국물 마시고 학교 가면 하루가 다르게 느껴져요. 할머니가 빨리 나으셔서 다시 정류장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나. 그때 정미라 씨가 또 말했어요. 할머니,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요. 구청에 같이 가서 이야기해 보자고. 뭐라고요? 사람들이 할머니 정류장을 지키자고 해요. 혼자가 아니라 같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로.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괜히 사람들만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나 때문에 문제만 커지는 건 아닐까? 그런데 제가 모르는 사이 정류장에서는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할머니, 정미라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뒤에는 청년 한도윤, 학생 민호, 공사장 김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 여긴 어떻게? 제가 놀라 묻자 도윤이가 두툼한 종이 뭉치를 내밀었어요. 할머니, 이거 사람들이 다 같이 쓴 서명이에요. 할머니, 정류장 계속 지켜달라고요. 종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빽빽했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여기서 어묵 먹고 힘냈어요. 공사 끝나고 할머니 말 듣고 버텼습니다. 여기 없어지면 안 됩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해준 말 잊을 수 없어요. 정류장이 따뜻한 곳이 된 건 할머니 덕분이에요. 문장이 제대로 안 된 것도 많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누군가에게 필요했나? 민호가 옆에서 말했어요. 할머니, 사람들이 진짜 많이 왔어요. 어제 저녁부터 밤새 서명 받았어요. 동네 할머니들도 오시고 아저씨들도 오시고요. 김 아저씨가 거들었어요. 할머니 없으니까 정류장이 너무 썰렁해요. 버스 기다리는 것도 재미없고요. 버스 타면서도 할머니 생각 많이 했어요. 정미라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청에 민원을 넣었어요. 없애라는 민원이 아니라 지켜달라는 민원요. 그런 걸 어떻게? 한도윤 씨가 도와줬어요. 인터넷에 올리는 방법도 알려주고요. 한도윤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저도 할머니한테 받은 게 많아서요. 제가 힘들 때마다 할머니가 격려해 주셨잖아요. 한도윤은 기간제 교사였는데 정규직 시험을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어했어요. 제가 그때마다 젊은 사람이 포기하면 어떻게 하냐, 꼭 될 거다 하고 응원해 줬거든요. 한도윤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SNS에 올라온 사진과 글이었어요. 버스 정류장 할머니 국물에 살았다. 그런 제목과 함께 제가 어묵을 덜어주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더군요. 우리 동네 할머니 너무 멋지다. 이런 곳은 지켜줘야지. 할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마음이 따뜻해진다. 우리 동네에도 이런 분 계시면 좋겠다. 한도윤이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만 봤는데 점점 퍼져나가고 있어요. 다른 지역 사람들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기사도 나갔어요, 할머니.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역 뉴스 사이트에는 버스 정류장 한켠 사람을 살리는 국물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떠 있었어요. 기사에는 제 이야기와 함께 사람들 인터뷰가 나와 있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하루를 시작할 힘을 얻었어요. 여기서 국물 한 그릇 마시면 몸도 마음도 따뜻해져요. 할머니는 우리 동네의 보물 같은 분이에요. 기사를 쓴 기자도 직접 와서 저를 인터뷰했다고 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이말순 어르신 맞으시죠? 예, 그런데요. 구청관리과입니다. 어르신 정류장 분식대 건으로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시민 의견이 많이 들어왔어요. 다 어르신을 지지하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럼 마을 쉼터 겸 노인 자활 공간으로 예외 허가를 검토 중입니다.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시장님도 직접 지시하셨어요. 이런 좋은 일은 지원해줘야 한다고요. 버스 회사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회사 이미지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어요. 정미라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같이 지킬게요. 이 정류장 그냥 노점 아니에요. 사람들 마음이 모이는 자리잖아요. 김 아저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우리가 힘을 합치니까 되는 거 보세요. 혼자면 안 되지만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한도윤이 말했어요. 할머니 혼자였으면 어려웠을 텐데 사람들이 같이 나서니까 달라지네요. 진짜 신기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를 도와주려고 하다니. 민호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저는 그제야 눈물을 쏟았습니다. 나 평생 누굴 위해 산다고 살았는데
이렇게 누가 날 위해 움직여 준 건 처음이야. 정말 고마워요. 너희들이 아니었으면 목이 메어서 더 말할 수 없었어요. 민호가 옆에서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도 할머니한테 받은 게 많아요. 이제 저희가 할머니 도와드릴 차례예요. 할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말 때문에 힘냈거든요. 며칠 뒤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정류장에 가보니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제가 나타나자 박수가 터졌어요. 할머니, 돌아오셨네요. 몸은 괜찮으세요? 할머니 없어서 정말 심심했어요. 사람들이 둘러싸며 말했어요. 춘자 할머니도 와 있었어요. 말순이 고생 많았어. 이제 좀 편해지겠네. 고마워요, 춘자 씨. 도움 많이 받았어요. 아이고 뭘. 이웃끼리 당연한 거지. 정미라가 종이를 내밀었어요. 할머니 이거 보세요. 구청에서 공식 답변이 왔어요.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말순 어르신의 버스 정류장 분식 운영권에 대해 마을 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 한시적 허가를 내어드립니다. 단 위생관리 및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된 거예요? 네. 정식으로 허가받으신 거예요. 한도윤이 설명했어요. 그리고 버스회사에서도 작은 지붕을 설치해 주기로 했어요. 비 올 때 할머니가 힘들어 하시는 걸 봤거든요. 정말 감사하네요. 꿈 같아요. 일주일 후 정류장 옆에는 작은 지붕이 생겼어요. 정류장 말순이 밥상이라는 간판도 달렸고요. 간판을 보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번엔 내가 내 손으로 간판을 올리는 거구나. 부수는 게 아니라 다시 세우는 거로. 오픈 첫날 줄이 길게 섰어요. 학생들, 기사들, 공사장 아저씨들, 동네 할머니들까지요. 할머니 축하해요. 오늘은 제가 먼저 계산할게요. 와, 진짜 멋있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한도윤이 말했어요. 할머니 SNS 팔로워가 1000명 넘었어요. 다른 동네에서도 구경 오겠다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건 부담스러워요.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지내면 안 될까요? 정미라가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좋은 일은 나눠야죠. 다른 사람들도 할머니 같은 분을 만나면 좋잖아요. 할머니처럼 따뜻한 분이 더 많아지면 세상이 좋아질 텐데요. 점심이 조금 지나 한가해질 무렵 낯익은 얼굴 둘이 조심스레 들어왔어요. 엄마. 큰아들 준호였습니다. 옆에는 딸 선영이 서 있었어요. 둘 다 몇 년 사이에 훨씬 늙어 있더군요. 특히 눈가에 주름이 많이 생겼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왔니?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준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 방송 보고 알았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사신 줄도 모르고. 저희가 너무 나빴어요. 선영도 울먹였어요. 엄마 미안해. 우리 엄마를 버렸어. 엄마가 이렇게 멋진 사람인 줄 왜 그땐 몰랐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엄마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는데 정작 자식들은 몰랐어요.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 앞에서 소리 지르고 싶다. 왜 이제 와서 울고 난리냐고.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저 애들도 이제 곧 노인이 되겠지. 나처럼.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래. 나 많이 미웠다. 너희들 생각하면 정말 원망스러웠다. 한강도 몇 번 가봤다. 준호가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주면 안 될까요? 그때 정미라가 조용히 제 뒤에 섰어요. 한도윤도 민호도 김 아저씨도 말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시 예전처럼은 못 돌아가. 하지만 손주들 얼굴은 보고 싶다. 준호와 선영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너희도 가끔은 여기 와서 밥 먹고 가라.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용서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그날 저녁 혼자 집에 앉아 생각했어요. 참 신기하네. 내가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었구나.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어요.
자식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정류장 운영도 그렇고요. 무엇보다 제가 정말로 이 새로운 삶을 잘 이어갈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몇 달 후 버스 정류장 옆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허름한 접이식상 대신 작은 지붕과 간판이 달린 정류장 말순이 밥상이 자리 잡았어요. 구청에서 설치해준 작은 테이블과 의자도 있었고 위생적인 설거지통과 쓰레기통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단골 손님들이 써준 감사 인사도 붙어 있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힘냈어요. 정류장 밥상 파이팅. 따뜻한 마음 감사합니다. 그런 쪽지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간판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당신 봐요 영감. 이번엔 내가 내 손으로 간판을 올리네. 부수는 게 아니라 다시 세우는 거로. 남편 사진을 보며 속으로 말하곤 했어요. 오픈한 지 석 달이 지나자 정류장 밥상은 동네의 작은 명소가 됐어요. 아침 7시부터 민호를 비롯한 학생들이 와서 따뜻한 국물 한 그릇 먹고 학교에 갔어요. 점심때는 공사장 김 아저씨와 일용직 분들이 줄을 섰고 저녁에는 정미락 같은 버스 기사들과 퇴근하는 사람들이 들렀어요. 할머니 오늘은 뭐 해주세요? 떡볶이 맛있게 끓여주세요. 라면 사리 추가요. 할머니 김밥도 만들어주세요. 바쁘지만 행복했어요. 예전 분식집에서 일할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때는 돈을 벌기 위해 일했다면 지금은 사람들을 위해 일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무엇보다 좋은 건 이제 사람들이 그냥 밥만 먹고 가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나누고 간다는 거였어요. 할머니, 저 어제 면접 봤는데 합격했어요. 한도윤이 환한 얼굴로 말했어요. 드디어 정규직 교사가 됐다고 했어요. 그래? 정말 축하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할머니가 계속 격려해 주셔서 포기 안 하고 버텼어요. 젊은 사람이 포기하면 어떻게 해? 내가 잘할 줄 알았어. 민호도 대학에 합격했다고 기뻐했어요. 할머니, 저 서울대학 붙었어요. 어머 정말? 우리 민호가 그렇게 똑똑하더니. 할머니가 시험 망쳐도 괜찮다고 해주셔서 부담 없이 볼 수 있었어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마음가짐이 더 중요해. 내가 그걸 알았구나. 김 아저씨는 허리 수술을 잘 받았다고 했어요. 할머니 이제 허리 안 아파요. 할머니가 병원 가라고 해서 갔거든요. 다행이야. 건강이 제일이야. 진작 갔어야 했는데 할머니 말 듣고 용기 냈어요. 정미라도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버스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어머 정말? 축하해. 할머니 덕분에 회사에서도 인정받았어요. 지역사회 봉사활동 한다고요. 내가 워낙 착하니까 그런 거야. 사람들 좋은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내가 조금이나마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구나.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준호와 선영이 손주들을 데리고 왔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손자 지훈이가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할머니가 우리 엄마예요? 손녀 소영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어요. 그래 맞아. 할머니가 너희 할머니야. 아이들을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지훈이는 어렸을 때 준호를 닮았고 소영이는 선영이를 빼닮았어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시간들이 아까워서 가슴이 아팠어요. 할머니 떡볶이 주세요.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끓여주는 떡볶이가 제일 맛있다고 엄마가 그랬어요. 그래? 그럼 할머니가 특별히 맛있게 끓여줄게. 제가 정성껏 떡볶이를 끓여주자 아이들이 맛있게 먹었어요. 우와 진짜 맛있다. 할머니 또 올 수 있어요? 언제든지 와. 할머니가 항상 여기 있으니까. 준호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아이들이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해요. 괜찮으시면 가끔 데리고 와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손주들인데. 정말 감사해요 엄마. 선영도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잘해보고 싶어요. 괜찮아.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하자. 엄마 사랑해요. 선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말이었어요. 그날부터 아이들이 종종 왔어요.
학교 끝나고 와서 간식 먹고 숙제도 하고 할머니 일도 도와줬어요. 할머니 제가 그릇 닦을게요. 할머니 이거 날라드릴게요. 할머니 저 김밥 마는 법 배우고 싶어요. 아이들이 도와주는 모습을 보니까 예전에 준호와 선영이가 어렸을 때가 생각났어요. 며칠 뒤 우리는 함께 남편 산소에 갔어요. 여보 나야. 실패한 분식집 아내가 아니라 버스 정류장 밥상 사장이 돼서 왔네. 산소 앞에서 속으로 말했어요. 우리 손주들도 데려왔어. 지훈이랑 소영이야. 참 예쁘지? 당신 닮아서. 준호하고 선영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 이제는 우리 가족이 다시 화목해질 것 같아. 준호와 선영도 아버지 산소에 깍듯하게 절을 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엄마를 잘 모셔야 했는데. 이제라도 잘할게요. 아버지가 그렇게 바라던 효도 이제라도 제대로 하겠어요. 돌아오는 길에 선영이 말했어요. 엄마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사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난 지금이 좋아. 내 일도 있고 내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혼자 계시면 혼자가 아니야. 정류장에 내 가족들이 있어. 그 말이 진심이었어요. 정미라, 한도윤, 민호, 김 아저씨. 이 사람들이 제게는 정말 소중한 가족이었거든요. 밤에 집에 돌아와 저는 영정 사진도 없는 남편의 낡은 흑백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우리 가족. 다시 조금씩 한 식구가 되고 있어. 당신이 그렇게 바라던 모습 아니었어? 그리고 나도 이제 당신한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된 것 같아. 가을이 깊어갈 무렵 정류장에는 단풍이 비 떨어졌어요. 한도윤이 말했어요. 할머니 SNS 팔로워가 10,000명 넘었어요. 전국에서 견학 오겠다는 분들도 계세요. 부담스러워요. 그냥 조용히 지내면 안 될까요? 정미라가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는 할머니만의 정류장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곳이 됐어요.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 온 분들이 가끔 찾아왔어요. 할머니 같은 분이 저희 동네에도 있으면 좋겠어요. 할머니 보러 왔는데 정말 따뜻한 분이시네요. 저도 나이 들어서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무거워졌어요. 내가 그런 대단한 사람인가? 하지만 민호가 말했어요. 할머니는 그냥 계시기만 해도 사람들에게 힘이 돼요. 할머니가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위안이거든요. 어느 날 저녁 정류장 문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춘자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말순아 요즘 정말 보기 좋아. 뭐가요? 예전에는 어깨가 축 처져 있더니 이제는 반듯해졌어. 표정도 밝아지고. 그래요? 저도 모르겠어요. 사람이 목적이 있으면 달라지나 봐. 내가 지금 정말 필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그제야 거울을 본 제 모습을 떠올렸어요. 정말로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춘자 씨 덕분이에요. 처음에 격려해 주셔서. 아이고 뭘. 내가 잘한 거지.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1년 전 제가 간판을 부수며 절망했던 그날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밥을 파는 사람이 아니에요.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한 그릇의 따뜻함을 건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번 바닥까지 떨어졌던 제 인생이 누군가에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증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정류장에 나가 준비를 시작했어요. 민호가 학교 가기 전에 들렀어요. 할머니 오늘도 힘내세요. 너도 힘내라 우리 민호. 정미라도 출근길에 인사했어요. 할머니 오늘 하루도 잘 부탁드려요. 고마워요 미라야. 김 아저씨도 와서 따뜻한 국물 한 그릇 마시고 갔어요. 할머니 덕분에 오늘도 좋은 하루 시작해요. 그렇게 하루가 시작됐어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 나도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정말요. 72살에 모든 걸 잃고 아무도 없는 시골로 내려와서요. 하지만 버스 정류장 한 기퉁이에도 봄은 오더라고요. 저한테 왔던 봄이 여러분께도 꼭 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나 이제 못 버티겠다는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서 함께 들어보게 해주세요.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거든요. 인생의 늦은 시작이란 없어요. 70이 넘어서도 80이 넘어서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증거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끝까지 같이 들어주실 거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 말순이 할머니가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 옆자리를 따뜻하게 덮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